평생을 희생한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난한 하녀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조용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255억 원의 숨은 자산가였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가을바람이 낡은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침이었어요. 꼭 누군가 와서 살짝 만지고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가끔은 이 텅 빈 집에 바람이라도 찾아와 주는 게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어요.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이 낡은 아파트는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더 익숙하거든요. 텔레비전 위에는 먼지가 앉으면 안 된다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마른 걸레로 닦아내는 게 제 오랜 습관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은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늙은 할머니였어요. 희끗희끗한 파마머리에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어깨,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카디건 팔꿈치 부분이 조금 달아있는 게 눈에 들어왔죠. 새로 하나 사 입으면 그만이라고들 하지만 물건이라는 게 꼭 사람 같아서 정이 들면 쉽게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달았다고 낡았다고 버리면 쓰나요? 꿰매 입으면 아직 몇 년은 더 따뜻할 텐데요. 저는 익숙하게 반지꼬리를 가져와 달아빠진 팔꿈치에 덧댈 천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바늘에 실을 꿰는 게 이젠 제법 눈이 침침해서 쉽지 않았지만 숨을 잠시 참고 집중하면 그런대로 할만해요. 한 땀 한 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바늘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았죠. 이 집에서의 제 하루는 대부분 이렇게 조용하고 또 비슷하게 흘러가요. 오전에는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왔어요. 대형마트가 편하긴 하지만 저는 아직 기계로 계산하는 것도 서툴고 북적북적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사람 구경도 하고 콩나물 한 줌이라도 더 얹어주는 할머니의 인심을 느끼는 게 좋더라고요. 어머니, 추석 다가오는데 자식들은 언제 온대요?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묻는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그럼요, 와야죠 하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제가 자식들 덕에 편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저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일 뿐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제 연기가 제법 그럴듯했나 봐요. 집에 돌아와서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고기 듬뿍 넣고 끓인 찌개도 좋지만 저는 멸치 육수진하게 우려서 끓인 이 구수한 된장찌개가 제일 좋더라고요. 혼자 먹는 밥상이라 반찬은 서너 가지면 충분해요. 막 김치를 담갔다고 옆집 할머니가 가져다 준 열무김치에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 무침,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이만하면 진수성찬이죠.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서연이었죠.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따뜻해요. 멀리 살아 자주 보지는 못해도 전화 너머로 전해지는 그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요. 딸과의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 지연이었죠. 목소리 톤부터가 달랐어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안부를 묻는 말인데도 꼭 확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건 왜일까요? 지연이는 늘 자기 아들, 그러니까 제 손주 녀석 학원 이야기, 이번에 새로 사놓은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저 아이고 그랬구나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죠. 통화가 끝날 무렵 지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민준이 손주, 새 옷이라도 한 벌 사 입혀야 하는데 말끝을 흐리는 그 의도를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방금 전 딸아이와의 통화로 따뜻해졌던 마음이 다시 서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저와 남편이 젊었을 때 명동의 작은 5층짜리 건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때가 생각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거든요. 여보, 저 건물 절대 자식들한테 말하지 마.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 형제 간의 우애도 쉽게 갈라놓을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 당신 노후는 저 건물이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남편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척, 없는 척.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제 나름의 희생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이번엔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죠. 엄마, 별일 없지? 내가 추석이니까 용돈 좀 붙였어.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짧고 용건만 간단했어요. 저는 일부러 한 톤 높은 목소리로 아이고, 아들아, 뭘 이런 걸 다 보내니. 정말 고맙다. 이것만 해도 엄마는 너무 행복해. 하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에 찍힌 입금 문자를 확인했죠. 10만 원. 그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 아들의 마음이 딱 그만큼인 것 같아 씁쓸했어요. 저는 웃음기를 거둔 얼굴로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낡은 가계부를 꺼내 아들 용돈 100, 영원이라고 꼼꼼히 적었죠.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아무도 모르는 제 작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곤 짧게 몇 자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 지연이는 또 자기네 집 고치는 이야기를 했.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 글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창밖으로 또다시 가을바람이 휙 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어요.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괜히 마음이 설레서 아침부터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죠. 자식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송편이라도 예쁘게 빚어놓으려고 쌀가루도 익반죽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오후에 걸려온 며느리 지연이의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차갑게 식혀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 추석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민준이가 시험 때문에 예민해서요. 아시죠? 이럴 땐 애 공부에 집중하게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명절에 부모 찾아뵙는 게 자식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이 지연이는 그럼 끊을게요, 어머니. 쉬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래도, 그래, 손주 녀석 시험이 중요하다는데 어쩌겠나 하고 억지로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아들 녀석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제 가슴에 더 큰 돌덩이를 올려놓더군요. 아들 녀석은 지연이가 했던 말을 녹음기처럼 똑같이 반복했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지? 민준이 시험 때문에 이번엔 우리가 못 가. 엄마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제 자식이지만 그때는 참 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추석 당일 저는 혼자였어요. 텅 빈 집에 저 혼자. 그래도 조상님들께 도리는 해야지 싶어 작은 교자상에 밤, 대추, 과일 몇 가지를 올리고 차례를 지냈어요. 상위로 남편의 영정 사진이 저를 보고 있는데 어찌나 얼굴 볼 낯이 없던지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절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쓸쓸하게 앉아 있는데 먼 친척벌 되는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절 안부를 묻는 전화였죠. 형님, 잘 지내시죠? 그런데 제주도는 좋으세요? 민준이네 식구들이랑 같이 가셨다면서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제주도라니요. 제가 아니라고. 나는 집에 혼자 있다고 말하자 동서는 멋쩍게 웃으며 어머, 그래요? 지연이가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을 잔뜩 올렸기에
형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조용히 쉬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왔다고 써놨던데. 제가 잘못 봤나 봐요. 호호 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죠. 그 순간 딸 서연이가 집으로 들어섰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딸아이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이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더니 무언가 짐작했다는 듯 자기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며느리 지연이의 카카오 스토리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손주. 그 뒤로는 푸른 제주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사진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행복한 추석 연휴. 어머님은 조용히 쉬고 싶어 하셔서 저희끼리만 왔어요. 내년엔 꼭 함께해요. 어머니고. 그 글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된 거짓말이고 공개적인 기만이었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몸이 안 좋아 명절에도 자식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늙은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며느리는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기 위해 저를 방패막이로, 그것도 아주 초라한 방패막이로 사용한 거였죠. 서연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같이 울어주었어요. 엄마,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서름, 모든 희생, 모든 인내가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이 연극이 결국 제 존엄성을 이렇게 짓밟는 결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어요.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노라기보다는 어떤 결심에 가까웠어요. 그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구나. 내 선량함을 그들은 나약함으로 착각했구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때가 온 거예요. 내 가치를, 내 존엄성을 짓밟은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였어요. 며느리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또 무슨 핑계로 돈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밝고 살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주세요. 민준이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할머니도 오시면 손주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국제학교라는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세상의 이야기였지만 손주가 좋아할 거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약속 당일 지연이는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입을 옷을 골라주었어요. 어머니, 이런 칙칙한 색은 안 돼요. 이걸로 입으세요. 하며 자기가 사온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블라우스를 내밀었죠. 불편했지만 모처럼 신경 써주는 며느리의 성의가 고마워 군말 없이 받아 입었어요. 하지만 그게 모두를 위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손주 녀석의 학교는 제가 평생 가본 곳 중에 가장 화려하고 낯선 곳이었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복도, 좋은 향수 냄새, 그리고 물 흐르듯 영어를 섞어 쓰는 젊은 엄마들. 저는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었죠. 지연이는 저를 다른 학부모들에게 소개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아주 교묘한 동정심과 과시욕이 섞여 있었죠. 저희 어머님이세요. 평생 교직에 계셨고 지금은 연금으로 소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얼마나 효심 깊은 며느리인지를 광고하는 것 같았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지연이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저기 다과 좀 날라주시겠어요? 어머니, 저분들 찻잔이 비었네요. 저는 그들이 마시다 남긴 찻잔을 나르고 아이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줍는 사람이 되었죠. 그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지연이의 가난한 시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가장 비참했던 건 그 모든 광경을 아들 민준이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죠. 심지어 다른 학부모들과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저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 무표정한 얼굴이 수백 마디의 모욕적인 말보다 더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덜컹거리는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불빛이 번질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죠. 그때였어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간 건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모으던 시절, 명동의 낡은 건물을 계약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젊은 날의 우리 부부. 여보, 우리 고생은 이걸로 끝이야. 이제 자식들은 절대 돈 때문에 서럽게 살게 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었죠. 그 찬란했던 꿈과 희생이 오늘 이렇게 하찮은 대우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 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것이 들어선 기분이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죠. 명동 건물 등기부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법인이라는 곳에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의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제 평생 가장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과 강북의 32평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고 싶습니다. 2건 모두 제 단독 명의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합쳐서 25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곧바로 딸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던 건 슬퍼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건 거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제 비밀과 계획까지도요. 수화기 너머에서 서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딸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엄마, 그렇게 해야 해. 이제라도 엄마 인생을 살아. 내가 옆에 있을게. 딸의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망설임을 부수어 주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의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주름진 눈가였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눌러왔던 슬픔과 인내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서늘할 정도로 고요한 결단력만이 남아 있었죠. 그래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온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건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조용하고 느리게만 살아왔는데 마치 멈춰있던 톱니바퀴가 갑자기 맹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죠. 부동산에서는 제 예상보다도 더 빨리 매수자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명동 건물은 소문을 듣고 달려온 한 기업에, 낡은 아파트는 재개발을 기대한 젊은 부부에게 팔리게 되었죠. 며칠 뒤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에는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숫자들이 찍혔어요. 비현실적인 그 숫자들을 보며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제 젊은 날의 땀과 남편의 희생, 그리고 제가 수십 년간 짊어져온 비밀의 무게였으니까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딸 서연이와 함께 한남동에 있는 집을 보러 간 거였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였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가 살던 세상과는 공기부터가 다른 것 같았어요. 제 낡은 구두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제가 살던 아파트 전체가 거실에 다 들어올 것만 같았죠. 어머니, 여기서 보는 한강은 정말 다르네요. 서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에서라면 지난날의 초라했던 기억들을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돈벼락을 맞은 늙은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아주 단단하게 다시 쌓아 올리고 싶었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오랜 친구를 찾아갔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선자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겠다니 내가 다 기쁘다. 하고 말해주었어요. 친구는 제 모든 법률 절차를 꼼꼼히 검토해주며 나중에 아들 내외가 혹시라도 법적인 트집을 잡을 수 없도록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죠. 그리고는 믿을 만한 자산관리 전문가를 소개해 주어 남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라는 존재가 그 어떤 재산보다 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낡은 아파트의 짐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게 가장 힘든 과정이었죠. 먼지 쌓인 상자를 열 때마다 잊고 있던 과거가 튀어나왔어요. 아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썼던 첫 편지,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며 제 품에 안기던 20살 청년의 모습까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어요. 내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죠. 그때마다 저는 며칠 전 학부모 모임에서 봤던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내가 자신을 모욕하는 동안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방관하던 그 무표정한 얼굴을요. 그 얼굴을 떠올리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건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는 제 마지막 발버둥이었죠. 곁에서 묵묵히 짐 정리를 돕던 서연이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에서 낡은 사진첩을 가져가 상자에 담아주었어요. 딸의 따뜻한 손길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죠. 마침내 이삿짐 센터가 모든 짐을 싣고 떠나고 집은 텅 비게 되었어요. 가구들이 있던 자리에 남은 희미한 흔적들만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쿵쿵 울리는 제 발소리를 들었어요. 평생을 살았던 집인데 이제는 완전히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 끝난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정막을 깨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준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태평하고 또 자기중심적이었죠. 엄마,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엄마 연금 나오는 걸로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텅 빈 집안에서 제 숨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아들아. 내 연금으로는 그럴 여유가 없네. 제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은 뒤로 몇 주가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한남동의 새 집에 제법 익숙해졌죠. 아침에 눈을 뜨면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한강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고요하고 광활한 풍경을 보고 있으면 지난 수십 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주말 오후 딸 서연이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아들 민준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그러자 곧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기 위해선 제가 받아야만 하는 전화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어디야? 집에 왔는데 집에 다른 사람이 살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어디 있냐고.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 한남동에 있다. 주소 보내줄 테니 이쪽으로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아야만 했어요. 수십 년을 기다려온 심판의 날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인터폰 화면에 아들 내외의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났어요. 아파트 보안팀에서 방문객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죠. 제가 올려보내주세요. 하고 말하자 로비의 보안 게이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평생 무시했던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의 꼭대기층에 살고 있을 거라고는요.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대신 초인종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어요. 제가 문을 열자 아들 내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눈부신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거실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전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제가 평소에 입던 낡은 카디건이 아닌 서연이가 사준 단정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며느리 지연이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그 애의 눈이 탐욕스럽게 집안을 훑는 것이 보였죠. 그리고는 제게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집은 또 뭐고요?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그 옆에서 아들 민준이는 더 현실적인 의심을 하더군요. 엄마, 혹시 사기당한 거야? 아니면 로또라도 맞았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제가 스스로 이런 부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가장 전망이 좋은 창가 소파에 앉았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하인을 부르듯 딸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손님들 오셨으니 차 좀 내오너라. 그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차가 나오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어요. 사기도 아니고 로또도 아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다. 그 말에 민준이의 얼굴에 안도와 탐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 아버지의 숨겨진 유산이라도 되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희망을 짓밟아 버렸어요. 정확히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이지. 너희가 아는 그 낡은 아파트 말고 명동에 있던 5층짜리 건물 말이다. 명동 건물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요. 지연이는 자기도 모르게 말도 안 돼. 하고 중얼거렸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 목소리는 이제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내가 왜 평생을 가난한 척하며 살았는지 아니. 너희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거든. 돈이 형제간의 우애를 망칠까봐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지난 10년간 바보 같은 연극을 해왔던 거다. 너희가 주는 쥐꼬리만 한 용돈에 감격하는 척하고 너희가 무시해도 그저 웃어넘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늙은이인 척.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충격, 불신, 그리고 서서히 번져가는 공포.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런데 너희는 내 희생을 어떻게 돌려주었지?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추석날 아픈 엄마를 핑계대고 제주도로 놀러가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라고 SNS에 거짓말을 올려놨더구나. 내 체면을, 내 자존심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짓밟았어. 그리고 며느리, 너는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뭐라고 소개했지?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늙은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지. 그리고 내 아들 너는 내 아내가 내 어미를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옆에서 그저 웃고만 있더구나.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밝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이제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나의 가난, 나의 낡은 옷, 나의 모든 것들은 사실 너희들을 지키기 위한 나의 희생이었어. 너희가 결코 알 자격도 없었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나의 마지막 노력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 너희는 그 모든 걸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엄마. 뒤이어 지연이도 눈치를 보며 따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 내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늦었다.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체면, 이제 어디 한번 찾아보렴. 너희가 그토록 과시하던 그 부로,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것 같으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번듯한 아파트, 네가 타고 다니는 그 좋은 차, 내 손주가 다니는 그 비싼 국제학교 학비까지도 모두 너희가 발 아래 먼지처럼 여겼던 나의 희생 위에서 나온 것들이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가에 서서 그들을 등진 채 마지막 말을 건넸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수십 년 만에 되찾은 나의 존엄성과 완전한 권력의 무게만이 실려 있었죠. 거실에는 아들의 절규와 같은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현관문 밖으로 사라지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죠. 아들의 절규와도 같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텅 빈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어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간 듯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곁에 있던 딸 서연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창밖의 한강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저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그 후로 며칠 동안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아들 민준이에게서 그리고 며느리 지연이에게서 번갈아 가며 전화가 왔죠. 처음에는 애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원망 섞인 하소연이었어요. 혈육의 정을 말하고 부모의 의무를 들먹이더군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죠.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말은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막대한 재산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들의 전화를 받고 있는 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들은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까지, 그래서 결국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때까지 저를 흔들어댈 테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또다시 울리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그 이름을 몇 초간 응시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번호부로 들어가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연이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화면에 차단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을 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눌렀죠. 그 순간 제 마지막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복수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인생에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완전하고도 지혜로운 복수였죠. 저는 곁에 있던 서연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저 아이들이 아니란다. 그건 제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에는 정말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서연이와 함께 난생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파리의 어느 노천 카페에 앉아 마셨던 쌉쌀한 커피 향,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에서 제 뺨을 스치던 차가운 공기, 로마의 골목길에서 들려오던 유쾌한 노랫소리,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죠.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게 김선자라는 제 이름 석자를 되찾아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작은 화실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업실이었죠. 하얀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이 섞이며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함께 그림을 그리는 이웃들과는 금세 좋은 친구가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재산이나 자식 자랑 대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나 새로 발견한 맛집 이야기를 나누며 소녀처럼 웃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제가 이르니 넘은 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했죠.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 이젤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한강과 강변을 따라 피어난 하얀 벚꽃들을 캔버스에 담고 있었죠. 그때 서연이가 커피 두 잔을 들고 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그림이 꼭 엄마 마음 같아요. 아주 평화로워 보여요. 딸의 말에 저는 붓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서연아,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뭔지. 제 말에 서연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는 말없이 한참 동안 함께 강을 바라보았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비싼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었죠. 제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내 곁에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했어요. 저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죠. 캔버스 위에는 희망으로 가득 찬 저의 새로운 세상이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가족은 핏줄로 맺어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김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건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부유함은 돈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존엄함이라는 것을요.